저도 사연을 써볼 수 있는 날이 올까 했는데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겨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쪽에 대해선 비관적이라고 할까요? 믿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희 가족이에요. 무뚝뚝하지만 듬직한 우리 남편, 제 아빠를 닮아 말수는 없지만 속썩이지 않는 두 딸. 이 세 명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랍니다. 처녀 시절은 다소 소심하고 예민하던 소녀였던지라 저 하나 추스르기도 바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친구들하고도 서먹서먹했어요. 친정이랄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 제 안엔 분노나 원망 이런 감정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지금껏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가정이란 이름이었고요. 마치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저를 감싸주는 가정이 있기에 그 안에서 엄마로서 한 뼘 더 성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단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해소되지 못한 감정의 덩어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건 죄책감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듯한데요. 저는 남편과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 그 시절을 훨씬 거슬러 올라간 어린 시절,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괴롭고 상처가 많았던 시절이라 쉽사리 얘기를 꺼내기가 힘든데요. 일단 부모님의 양육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도박장에서 이름을 꽤나 날리고 다니셨던 도박꾼이셨어요. 엄마는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을 팔며 생계를 도맡던 가장이셨고요. 사실 어머니가 가장이나 다름없었으니 저나 어린 동생 순애는 어머니에게 돈을 타가서 학교에 낼 돈이나 끼니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어머니는 장사가 언제 안 될지 모른다며 최소한의 돈을 주는 것에도 인색하였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동생이 하루 종일 쫄쫄 굶어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려도 팔고 남은 생선 하나 구워주시며 그거 먹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하고 어머니에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에게 있어 짐덩어리였어요. 저나 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이 애 낳고 생선이나 팔게 된 이 팔자가 된 것이 억울하고 서럽다며 눈물만 쏟아내시곤 하셨죠. 어머니의 친정은 사실 조금 잘 사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지극히 결사반대하셨던 아버지와의 결혼을 하시면서 그 모든 지원이 끊겨버리셨으니 어머니 입장에선 그것이 참 답답하셨나 봅니다. 너희는 아주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을 했나 보구나. 왜 이웃집에까지 가서 구걸하고 자빠져 있어? 우리 집 못 산다고 동네에 떠벌릴 일 있냐? 너네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알아? 다 니들 때문이야. 니들만 아니었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었어. 누구보다 잘 살아서 떵떵거리면서 내 친구 정숙이 명숙이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이딴 생선 만지는 일 안 하고 살 수 있었다고. 근데 이게 뭐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 너희만 내 뱃속에 없었어도 그랬어도 아휴 더러운 내 신세. 내 팔자. 정말 애새끼들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든다. 엄마 죄송해요. 근데 순애가 너무 배고파해서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한테 쌀 빌리러 간 것뿐이에요. 미안해요 엄마. 우리 버리지 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언니 졸랐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니가 저희를 버리고 도망갈까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을 지금 회상해보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어요. 늘 전전긍긍해하고
어머니가 혹시나 야반도주라도 했을까 싶어 잠에 들지 못하고 어머니 쪽으로 손을 뻗어보고 그게 제 일상이었으니 제가 뭘 제대로 배우고 잘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와의 관계가 전부이던 유년 시절 저는 그렇게 초조해하며 동생과 함께 숨죽여 울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엄마에겐 바로 아버지도 모르는 남자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떡집 아저씨, 정씨 아저씨는 저희를 보면 빙그레 웃어주시며 이것저것 가끔 떡을 쥐어주시곤 했던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친절하지 않았던 저와 동생에게 그렇게 다정히 대해주시는 아저씨가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하고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신용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비극으로 그럴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어머니와 그 떡집 아저씨가 저희 집 문 밖에서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을 본 순간 그때부터는 도저히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분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가운데서도 저는 어린 동생의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의 불륜을 목격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감정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동생은 그때부터 어머니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불면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그 아저씨랑 가버리면 어떡해? 엄마 지금도 우리 싫어하잖아. 엄마가 떠날까봐 무서워. 아니야, 순애야. 엄마는 우리 버리지 않으실 거야.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순애, 내일 드디어 학교 가는 날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언니가 바래다 줄게. 알았지? 응, 언니. 언니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저에게 폭 안기는 어린 꼬마 동생은 제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존재였어요. 동생 역시 저처럼 불안해했지만 저는 그런 동생을 달래며 우린 괜찮을 거라고 힘들게 구해온 사탕 하나를 입에 물려주며 안심시켜주곤 했어요. 어머니가 동생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과 6살 차이가 나던 저는 제가 엄마이고 언니이고 보호자였습니다. 동생은 제게 많은 의지를 했고 언젠가부터 불안의 대상이 어머니에서 저로 옮겨간 것인지 집에 왔을 때 제가 안 보이면 울음부터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런 동생의 모습이 너무도 가슴 아파 저는 동생을 달래면서도 같이 울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곤 했어요. 그런데 참 비극적이게도 상상은 왜 어떻게 이렇게 기구하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느 너무도 평범한 아침날 어머니는 쪽지 한 장 없이 짐을 싸서 우리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어떠한 미련도 없다는 듯 떠난 어머니의 빈자리는 참으로 횡덩그레했습니다. 며칠 후엔 어머니가 집을 나간 걸 두고 혀를 차고 되바라진 년이라고 욕을 하던 아버지도 집을 나갔고요. 저희 자매는 동네 사람들의 연민을 살 정도로 초라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며칠 후 외할머니가 메꾸고 말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저희 어머니를 미워하신 마당에 새끼들까지 버린 자신의 딸을 더더욱 용서치 않으셨어요. 그렇기에 저희를 그리 거두어가고 싶어 하진 않으셨지만 어쩔 수 없으셨어요. 너 순애 조용히 못하냐? 왜 그렇게 계집애가 뭐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칭얼대고 있어? 오늘 할미가 밥 차려줬으면 그걸로 됐지. 뭘 찡찡거리고 앉아있어. 순미야 듣기 싫으니까 네 동생 데리고 썩 꺼져라. 안 그럼 다 엎어버릴라니까.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순애야, 가자. 할머니 기분 안 좋으셔. 얼른. 할머니 미워. 매일 우리 언니한테 집안일이나 시켜대고 난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뭐야? 저 계집애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거둬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튀어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앉아있어. 너 몽둥이 가져와. 외할머니와 살아본 적이 없어 몰랐지만 외할머니는 꽤나 성미가 불같은 분이셨습니다.
뭘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죠. 어떻게든 동생을 뜯어 고쳐놓겠다는 심산으로 다리가 부르트도록 종아리를 때리고 때려야 풀리시는 분이셨어요. 동생은 저에 비해 커갈수록 다소 성격이 강하고 자기 주장도 확실한 편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외할머니와 많이 대립되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허구한 날 끊이질 않았죠. 이 집에 계시는 어른은 외할머니 말고도 외할아버지와 엄마의 남동생이었던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요. 외할아버지는 그저 애연가로 담배만 줄창 태우시며 저희 자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외삼촌은 사업한다 어쩐다 하며 밖으로 나돌아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적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자매는 방어막 하나 없이 분식구처럼 자세를 낮춰가며 밥도 허겁지겁 공부도 겨우겨우 하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만 일이 발생하며 그 불씨가 괜한 저희 동생 순애에게 튀어 날아와 버렸습니다. 외할머니의 당시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삼촌이 어느 날 술집 여자 같은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자 외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 누워버리셨어요. 줄기차게 결사 반대를 외치셨는데 외삼촌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었죠. 누나도 누나 마음대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는 자식 혼삿길 가로막지 마시고 그냥 상견례 자리나 나와주세요. 이 썩을 놈. 네 눈엔 네 누나가 잘 산 걸로 보이냐? 애 둘 떼놓고 어디 딴 놈이랑 도망가 버리고. 그뿐이야? 애시당초 별 볼 일 없는 놈이랑 결혼해서 내 심장에 대못을 박은 년이 바로 네 누나야. 너도 네 누나 전철 그대로 밟아서 인생 한번 대차게 망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 게야? 외할머니는 외삼촌이 엄마의 전철 밟을까 더더욱 극구 반대하셨지만 외삼촌은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는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말로 위협하더군요. 어린 제 눈에도 외삼촌과 외할머니의 갈등은 보통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외할머니는 그 여자를 받아들이시긴 했지만 마음에 우라병이 찾아오신 건지 그 이후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당시 집에 할머니가 부리던 가정부 아줌마가 한 분 계셨는데 저희를 그나마 이뻐하시던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가정부 아주머니가 자기 지갑을 훔쳐갔다며 몰아세우시더라고요. 가정부 아줌마는 그 집에서 10년차 일하시던 분이었고 한 번도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도요. 니년이 도둑질한 거 맞잖아. 그럼 니년 아니면 누구란 말이야? 천의 고아로 자랐다고 해서 불쌍해서 없는 걸 받아주고 살았더니 내 손주 계집년들이랑 아주 똑같네. 이래서 말이야 사람은 잘해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기어오르는 법만 알지 어디 고마운 줄은 아냔 말이야. 할머니, 여기서 우리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아줌마, 할머니 지갑 안 가져갔어요. 할아버지가 아까 담배 사러 가신다고 지갑 가져가셨다고요. 어디 요망한 계집애가 거짓말하고 앉았어? 너, 네 좋아하는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풍요로이 먹어줬더니 그 입으로 거짓말 했다면서 이 할머니를 욕보여? 저 사모님, 저 정말 아니에요. 제가 왜 사모님 지갑을 탐내겠어요. 사모님께 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접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사모님, 전 맹세코 아닙니다. 제 몸 뒤져봐도 좋으시고 물건 뒤져봐도 좋아요. 엉엉 울며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아줌마의 얼굴이 참 가여웠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는 순애의 반항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괜히 순애에게 화풀이를 하며 당장 증거를 내놓으라는 등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한낱 어린아이를 몰아세웠습니다. 할머니, 왜 순애한테 뭐라고 해요? 순애가 직접 본 걸 말한 것 뿐이잖아요. 제발 노여워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결국 제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마디 하며 거들었는데 그게 더 큰 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외삼촌이 결혼을 앞둔 하루 전날이었고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분노에 훨훨 쌓여있던 할머니는 곧바로 손에 잡히는 대로 순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휴지부터 시작해 도자기 그릇, 미술품 액자, 집안의 고가의 물건까지 던져가며 악을 왁왁 써대는데 너무 무서워 벌벌 떠는 저와 달리 순애는 더 바락바락 할머니에게 대들더군요. 나 이 집에서 못 살아. 나 나갈 거예요. 매일 할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언니한테도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나한테도 매번 심부름만 시켜대고 나는 이 집 아니어도 우리 언니랑 잘 살 수 있어요. 언니, 나가자. 중학생이었던 어린 순애의 말에 저까지 왜 동요가 되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저 역시 이 집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성인이 되었던 나이인지라 독립을 해야 할 시기이기도 했고요. 할머니가 절 대학에 보내줄 리 없으니 그냥 어떻게든 공장에라도 들어가 일하면 순애와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작정 그렇게 짐을 싸 나간 곳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소리를 너무 질러대서인지 언니, 나 배고파. 하며 조심스레 제 손목을 붙잡는 순애를 데리고 시장통에 있는 돼지 국밥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맛있게 국밥을 호로록 넘기는 순애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가졌던 막연함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동생 위해 못할 게 뭐야. 어머니도 우리 버렸고 할머니도 우리 싫어했지만 나는 순애를 버리지 않아. 어떻게든 이 아이 내가 책임지고 대학까지 보낼 거야. 외려 이런 결기가 생겼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었기에 한 그릇만 시켜 논아먹은 국밥이었지만 그때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대충 허기를 달래고 근처의 바닷가로 향했어요. 그곳은 저희가 가끔씩 할머니 눈을 피해 도망가는 곳이었는데요. 순애도 저도 그곳에 앉아 고요하게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진정되곤 했습니다. 넓디 넓은 바다를 보며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고요. 언니, 있잖아. 나 사실 대학도 가고 싶고 미술 공부 그거 하고 싶어. 선생님이 나한테 그림에 소질 있대. 그림은 돈이 많이 들어서 할머니한테 말 못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내가 돈 벌어서 꼭 공부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 순애야, 걱정하지 마. 언니가 책임지고 너 미술 공부 시켜줄 거야. 언니가 돈 많이 벌게. 그렇게 대책 없이 조촐한 짐가방 하나 들고 나온 그날도 여지없이 바닷가 앞에 앉아 저희는 막연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은 결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저는 그날 그리 큰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내 동생 순애에게 우리 어머니가 주지 못한 사랑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하던 날 순애가 갑자기 몸이 좀 뜨겁다며 바닷물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더운 여름이었기에 그럴만도 했지만 여기는 사람이 없는 바닷가라 저는 발만 담그고 오라고 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언니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순애는 해맑은 얼굴로 저를 보며 한 번 웃고 바닷물을 보며 기운차게 호령을 넣더니 바닷물 속으로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웃으면서 순애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분이 지나고 보여야 할 동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기 시작했죠. 설마 불안감이 솟으며 저는 그제야 정신없이 바닷물 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애야 어딨어? 대답 좀 해봐, 순애야. 그날 얼마나 목이 쉬도록 순애의 이름을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순애 이름을 애타게 불렀는데 돌아오는 답이 없었습니다. 전 결국 옆에 있는 아무 어른이나 붙잡고 내 동생 순애가 없어졌다며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몇몇 분은 경찰을 부르시고 개중 적극적이시던 분은 자신이 찾아오겠다며 순애를 찾으러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경찰들이며 구급차며 인근에 구조할 수 있는 어른들이 모두 동원되었지만 순애는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조차 깊은 바닷물로 떠밀려 들어간 건지 모두가 고개를 내저을 때야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내 동생 순애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의 부주의로 순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요. 지금까지도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동생이 없어지자 이젠 처절하게 실감되었어요. 그 이후 뭘 해도 기쁘지가 않더군요. 원래 성인이 되던 해 동생과 함께 크리스마스 날 트리를 보러 나가기로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약속들이 모두 지켜지지 못할 거라 생각하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어요. 이제 제 인생에 희망 같은 건 없다 여겨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비극을 맞이하면 결국 파도에 휩쓸리듯 삶의 의지, 희망 같은 것을 모두 잃어버린다고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다리 위에 올라섰고 칼을 손목에 대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락스를 먹기도 하며 총 3번의 세상을 등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내 동생을 내 손으로 보냈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번만 내가 너를 말렸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가다할 수 없는 말이 자명한 사실이 너무나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나 저는 목숨이 질기었나 봅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신을 받았단 무당한테 제 사주를 보러 갔다가 제 명이 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그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그 말이 맞더군요. 3번씩이나 죽으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는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도 쓰고 있고요. 대신 저는 마지막 세상을 등지려는 시도, 그 시도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당시 앞에서 낯익은 누군가가 안절부절한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빌라 윗집에 사는 총각이었는데 반지 앞방에 사는 제가 그리 마주할 일은 많지 않았지만 오며 가며 얼굴은 익혀서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집세 받으러 가지 않았으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집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빌라 사람들 중 저만 몰랐던 것 같지만요. 제가 집세를 내지 않자 그걸 받으러 온 거였더라고요. 저는 당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입에 꾸역꾸역 밥을 넣어가며 근근히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보태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다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보기 싫고 집 안에 콕 박혀 죽을 날만 기다리다 스스로 손목을 그어버리고 만 거였죠. 정말 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사방에 피는 낭자하지 그쪽 얼굴이 요새 영 좋지 않아 보여서 걱정했었는데 이런 일까지 저지를 줄이야. 오지랖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비는 내가 처리했어요. 푹 쉬다가 퇴원해요. 돈 걱정은 하지 말고요. 신기하게도 그 윗집 총각이자 집주인 아들은 내내 초조한 기색으로 제 옆을 지키더니 급기야 돈까지 내주고 퇴원하는 날 저를 데리러 오기까지 했답니다. 솔직히 이런 대우가 부담스럽고 왜 이러나 싶어 거부도 하고 싶었는데 사람의 온정이 그립기라도 했던 건지 아니면 떨쳐낼 기력이 없었던 건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미 씨, 그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당신의 모든 아픔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그저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수미 씨가 극단적인 탈출구를 찾을 정도로 힘들지 않게 딱 그만큼만 잘해주고 싶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보호자가 생겼다는 것을요. 저도 푹 그 사랑에 빠져버렸고요. 남편은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워낙 서글서글한 모습으로 손님을 대하는지라 과일들이 잘 팔려나갔습니다. 상품도 질 좋고 가격도 저렴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좋은 과일들을 저에게 먼저 건네주었고 나중에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했을 때에도
저희는 같이 과일 가게를 꾸려나갈 생각이었어요. 저도 당시 마땅히 일거리가 없어 헤매고 있을 때 잠시 남편 가게에서 일을 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 재밌고 적성에 잘 맞는다 느꼈거든요. 남편만큼은 아니겠지만 함께하면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난관은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시어머니였죠. 시아버지는 워낙에 호탕하시고 사람에 대한 편견도 없으셨어요.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 장가 드실 때도 별 간섭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주버님이 자신의 성에 안 차는 여자와 결혼한다며 내내 불만을 토로하셨거든요. 우리 만재가 그렇게나 똑똑한 대학 나와서 무려 직업이 의사인데 그런 보잘것없는 애한테 장가들어서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 세상에 무슨 쬐까는 회사 다니는 경리라는데 큰애 고집이 하도 세서 막을 수도 없고 정말 꼴까다 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가씨한테만 하는 말이니까 우리 작은애한테 말하지 말고. 네, 걱정 마세요. 근데 격리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하시던데. 저번에 그 집주인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그 양반이 또 그런 말을 했어? 아니, 그 아가씨 변호사 사무실 거기서 일하는 것도 그냥 별거 아니야. 뭐 커피 타주고 다방 여자 하는 그런 일이나 하는 거겠지 뭐. 안 봐도 뻔해. 저와 남편의 사이가 비밀로 붙여져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수다랍시고 하던 시어머니였으니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땐 어떤 반대가 있었겠어요. 겨우 반지 앞방에 살며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나는 결사 반대야. 절대 결사 반대. 내가 미쳤니? 아가씨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나는 아가씨가 설마 내 등에 이렇게 칼을 꽂을 줄을 몰랐어. 나는 이 결혼 허락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만수 너도 마음 접고 아가씨도 당장 방부터 빼요. 당장! 어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까요? 누가 어머님이야? 게다가 아가씨는 한번 죽으려고까지 했다면서. 그런 정신불안한 정신병자를 어떻게 내 집에 들일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당신 그만 못 둬? 이 아가씨가 뭐가 어때서? 당신이나 상식 운운하지 말고 좀 상식적인 사람이 돼보지 그래.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자꾸 조건 얘기하며 걸고 넘어지는데 우리 만수는 뭐 빼어난 조건이야? 그냥 과일가게 물려받아 이어가고 있는 놈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결사반대야? 내가 대통령이면 몰라. 난 한평생 농사일하다 여기 와서 겨우 트럭으로 과일이나 실어다니며 팔던 사람이고 내 아들도 다르지 않아. 그러니 애들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더 끼지 마. 그때 저희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 덕분이었는데요. 시아버지가 결혼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저희의 결혼이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참 감사한 분이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줄곧 잘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사실 생긴 외모나 인상도 시아버지를 많이 닮았는데요. 성격도 그대로 빼어 닮은 건지 한가족이 되어보니 정말로 자상하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임신으로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신기하게도 과일이었는데요. 시아버지며 남편이며 그렇게나 좋은 과일을 많이 챙겨주었답니다. 덕분에 인생의 호강이라는 것을 그때 다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이 생겨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는 스스로를 한 번씩 되돌아볼 때면 두고 온 동생이 생각나더군요. 이 세상에 없는 내 동생. 하지만 왠지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은 우리 동생이요. 시신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저는 동생이 어딘가에 왠지 숨쉬고 살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그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맥없이 웃기만 했죠.
어렸을 적 동생과 저는 결혼을 한다면 하는 주제로 시시콜콜한 대화들을 나누곤 했어요. 허무맹랑한 대화라 생각하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언니, 나는 엄청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부자인 사람. 야, 그렇게 두 가지 다 갖춘 사람이 어딨어. 한 가지만도 힘든데. 아니야, 난 잘생기고 부자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부자인 사람. 그러면 내 남편이 언니도 챙겨주고 언니 자식들도 챙겨줄 거 아니야. 우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불행하잖아. 근데 난 언니가 웃었으면 좋겠어. 돈이 있으면 웃을 수 있잖아. 그땐 그 말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지만 동생의 그 말은 오랫도록 잊혀지지 않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외삼촌이 저번 날 직접 저희 집에 방문해 외할머니가 아프시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외삼촌을 생각하면 가야 마땅한 것이었지만 간다면 어른들 사이에서 동생 이야기가 나올 게 분명했어요. 그럼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의금을 넉넉하게 해서 마지막 길 도리는 다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연락이 없을 줄 알았던 삼촌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더군요. 외할머니 집을 정리하면서 동생에 관한 물건이 발견되었다고요. 네가 와서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시간 되면 꼭 한번 들러라. 저는 이날 제 남편을 끌고 함께 어린 시절 그 집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장장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구 배치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비슷한 구조의 집에 기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외삼촌이 꺼낸 물건들은 동생의 일기장이었는데요. 저조차 있는지 몰랐던 물건이었어요. 낡은 수첩에 조그마한 글씨로 적혀있는 일기장을 받자마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분명 동생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이음과 미음을 비슷하게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삐뚤빼뚤 글씨 속에 그 글자들이 보이더군요. 순간 눈시울이 화르르 붉어졌습니다. 나도 철이 안 들어서 그때 너희들을 잘 돌봐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미안함이 남아있어서 이거라도 전달해줘야겠다 싶었어. 순미, 네가 가지고 있어. 외삼촌은 덤덤하게 제게 일기장을 건네주시곤 돌아섰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밤 조용히 그 일기장을 읽으며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죠. 그리고 거기에 저도 몰랐던 내용이 있었기에 한편으론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이 그랬습니다. 나는 언니가 불쌍하다. 언니는 항상 애쓰며 살고 있다. 나를 위해서. 언니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한 것도 할머니 때문만은 아니다. 나를 돌봐야 하니까. 나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그런 거다. 아마 내가 없어지면 언니도 사는 게 편해질 텐데 내가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몰랐지만 동생은 저 어린 나이에 저런 비관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오히려 제가 더 편해질 거란 생각. 그리고 그 외에도 사소한 동생의 일상들이 꽤나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동생의 짝사랑 상대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은 이야기 등등 몰랐던 동생의 이야기가 잔뜩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생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갈 즈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과일 가게를 접어야 하게 되었는데요. 수입이 적어지기도 했거니와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니 남편은 아무래도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것을 시아버지와 의논해 보았는데 시아버지께서 문득 경기도 외곽 쪽에 대형 평수의 소고기집을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아버님, 갑자기 고기 장사라뇨? 거기다 평수도 너무 큰데요. 저희는 이 정도의 장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이나 저나요.
나도 대출 끌어모아 열 생각이니까 쉽게 결정한 거 아니다. 그런데 내 친구놈이 나한테 이 가게를 아주 저렴하게 내놓겠다지 뭐냐. 걔가 장사 수완이 좋은 놈인데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얘기했더니 그럼 나보고 가져가라고 하더구나. 이건 아주 좋은 기회야. 아가야, 물론 조고문들 관리 잘해야 할 거고 육체적으로도 고될 테지만 아이들이 점점 더 커질 테니 너도 이 편이 낫지 않겠니? 그래 여보, 나는 해보고 싶어. 우리 애들 교육비며 이제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우리 아이들한텐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 남편은 열성적이고 의지도 넘쳤어요. 저도 그에 동요되어 일단은 아버님과 남편의 계획을 따라가게 되었고요. 가게가 큰 만큼 별의별 사건들도 일어났죠. 어느 날은 몸이 불편하신 손님이 고기를 먹다 오줌을 싸는 바람에 제가 손수 그것을 치운 적도 있었어요. 또 어느 날은 낮에 술을 진탕 먹고 싸우다가 남편에게 가위를 들이미는 손님도 있었고요. 과일 가게 할 땐 이런 일 없었는데 괜히 당신만 마음고생 시키는 거 아닌지 몰라. 미안하네. 아니야 여보.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내봐요. 남편은 무척 미안해했지만 저는 이것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일해 나갔습니다. 직원들 관리도 경험이 없어 힘들긴 했지만 하다 보니 노하우도 생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나가며 운영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점점 매출이 떨어지는 게 눈에 띄더군요. 처음에는 개업 효과로 손님들이 들어왔지만 가게 위치에 문제가 컸어요. 주변에 놀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었죠. 사실 처음 가게에 발을 들였을 때 이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친구분이 하신 말씀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거였어요. 나중에는 가게 일을 나와 돕던 시아버지도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안색이 눈에 띌수록 어두워져 갔고 결국 가족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빚을 안고 접느냐, 이대로 가냐 둘 중 하나였어요. 저는 손해를 최대한 적게 보려면 지금 접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시댁 가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하는 매출액을 보곤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친구놈이 골칫덩어리 가게를 넘긴지도 모르고 나만 허당같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더구나. 동창회에 갔더니 애들이 말해주는데 내가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너무 미안하다 애들아. 우리 손주 애기들한테도 미안하고. 시아버지는 이 일로 자책감이 심했습니다. 어찌됐든 아버님의 의견으로 시작된 일이었고 저희 남편도 꽤나 많은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 언제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 애들도 어리고요. 그치 여보? 그럼요 아버지.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동의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랑 저는 젊으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만 신경 쓰세요. 아셨죠? 저와 남편 역시 30대 초반이었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으니 앞으로의 나를 생각하면 막막했지만 애써 위로해드리며 앞으로의 살 길을 모색해야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그때부턴 가족에게 떠안아진 이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밤에 대리운전까지 쓰리잡을 뛰었고 저는 식당이며 전단지 붙이는 일이며 뭐든 다 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어린 둘째를 맡기고 단기 아르바이트도 해가며 돈을 벌었어요. 신기한 건 막막했던 감정도 막상 상황이 닥치니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정신없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려는 빚을 갚으며 살다 보니 그저 어떻게든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피땀 어린 날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참 감사했던 건 외삼촌이 나중에 저희의 이 소식을 아시곤 안쓰럽게 여겨 돈을 보태주신 거였어요. 생활비 쓰고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순미야, 너라도 잘 살아야지. 삼촌은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난다.
외삼촌의 눈물겨운 돈을 받으며 저는 그러겠노라고 꼭 다시 일어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에 없던 힘이 되살아난 덕분일까요? 그날로부터 그저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여러 군데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전 아는 언니의 옷가게에서 꽤나 많은 월급을 받고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이때가 몸도 편하고 돈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아무쪼록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남편과 제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역시 조금이나마 보태주신 덕분에 저희는 40대를 넘겨서야 그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빚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순간 저희는 풀썩 주저앉아 서로를 붙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상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그리고 그토록 찾던 희망을 저희 손으로 거머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일로 인해 저희에게 큰 돈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외삼촌께서 암으로 버티시다가 그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시게 되신 거죠. 마지막 임종을 볼 수 있었음에 그나마 감사하며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외삼촌께서 제 앞으로 상당한 유산을 남기셨더라고요. 외할머니에게서 상속받으신 유산도 있으셨을 거고 본인께서 워낙에 능력 있는 사업가셨으니 모아놓은 재산도 있으셨어요. 그것을 본인의 가족뿐 아니라 일정 부분 저에게도 남기신 거였죠. 사실 저희에겐 그 돈은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자그마치 5억이나 되었으니까요. 저희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무인 점포를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관리만 하면 되는 형태였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으니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단 점포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굴릴 건지 차차 생각해보자 했어요. 그런데 이 무인 점포가 어떻게 기막힌 인연이 되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불러올 수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부터 무인 점포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와서 자꾸 과자를 훔쳐가더군요. 저희 무인 점포 과자 가격이 500원, 1000원 정도였는데 많이는 훔쳐가지는 않고 한두 개 정도를 티셔츠 안에 숨기더니 재빠르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CCTV가 있는지라 금방 확인이 되었죠. 사실상 원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프린트해 가게 벽면에 붙여놓으며 경고를 하고는 했는데 아이고 하니 난감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가 과자 몇 개를 집어 잔뜩 움츠린 모양새로 나가는 모양새가 어쩐지 눈에 밟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물건을 정리하다가 아이가 왔을 때 한번 불러 훈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아이가 과자를 훔쳐 티셔츠 안에 넣었을 무렵이었는데요. 제가 아이를 불러 저지했습니다. 얘야, 그 과자 내려놔. 아줌마 가게 주인이야. 죄송합니다. 아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과자를 바닥에 떨구었고 얼른 문 밖으로 도망 나가려고 했어요. 가지 말고 말해봐. 왜 훔쳤니? 이런 건 도둑질이야. 네가 아무리 과자가 먹고 싶었어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안 되는 거야. 그게요. 죄송합니다. 아이는 눈물을 한가득 머금으며 계속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 있다 이어지는 아이의 답변에 외려 제가 당황하고 말았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집에 아픈 동생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먹을 게 없어서요. 동생이 오늘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단박에 느낄 수 있었어요. 동생이 아프다고? 네, 못 믿으시겠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문득 동생이 아프다는 말에 왜인지 저는 동생 순애가 떠올랐어요. 순애 역시 늘 배고파하고 유통기한이 넘은 음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쑤셔넣는 바람에 자주 배를 아파했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한번 추락을 경험해 보아서 그런지 오지랖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면 아픈 동생에게 과자를 먹여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저는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곤 마트에서 대강 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따라 경사진 골목길을 오르기 시작했죠. 아이가 사는 곳은 저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빌라 중 하나였어요. 반지 하방에 도착하자 아이는 주춤거리더니 조그마한 손으로 문을 열며 저희를 먼저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뒤따라 자기도 들어왔고요. 쾌쾌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도 나름 어린 아이들의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있는 걸로 보아 아이들을 키우고 힘겹게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선 엄마인 여자 하나가 세상의 시름을 짊어진 얼굴로 맥없이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엄마, 그게요. 미안해요, 엄마. 사실은... 제가 기척을 내고 옆에 서 있던 아이가 힘없이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아이 엄마는 곧장 일어나 우리에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손목의 커다란 점. 그게 왜 눈에 먼저 들어온 건지 점을 보자마자 저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순애의 손목에도 있었던 점이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장님. 저희 아이가 모르고 저지른 짓이에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도 했었는데 아픈 동생이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살해는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실례지만 왜 그걸 물어보시는지. 저는 단번에 순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얼굴이 흐릿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입술이 열리며 어딘가 드는 익숙한 기시감이 자꾸 제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여자는 순애라고요. 순간 전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름을 묻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것에 흠칫 놀라더니 이내 조그맣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 그건 제 동생 이름이 맞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쳐다보는 아이들과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는 남편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던 내 동생이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 정신없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적 살았던 동네며 가족들 이름이며 말이죠. 그러자 그 가련한 여자도 무언가를 느낀 건지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설마... 그 순간 저는 동생을 와락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기적 같은 재회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설마 나를 찾을 줄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언니,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나야말로 순애, 너를 어쩌다가 이렇게 만났는지. 분명 내가 그 바닷가에서 너 잃어버리고 네가 영영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너 정말 순애 맞지? 그치?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맞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순애의 입에서 그간 어찌 살았는지 왜 제게 돌아올 수 없었는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땐 어떤 남자의 집이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남자 집이었는데 우리 고향과는 다른 마을이더라고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고기잡이 배 하는 배를 몰고 있었는데 물살에 휩쓸려가는 저를 발견하고 바로 건져 올린 거래요. 그러면서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묻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머리가 텅 빈 것처럼. 아마도 머리에 충격이 가해진 건지
나는 그렇게 한 5년은 내 이름도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날 구해준 그 남자랑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근데 내 운명도 참 기구하지. 우리 시부모님들이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될 정도로요. 내가 누군지 언니의 존재가 생각이 나서 급히 언니를 찾으려 하니까 안 된다면서 너는 이미 시댁 사람이라고 여기 묵혀놓고 절대 문 밖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 우리 남편만 바라보며 섬에 살고 있었는데 섬 사람들 중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와서 세월이 흘러가 버린 지금 언니를 찾아봤자 언니에게 내 존재가 민폐만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순애야? 왜 나를 찾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순애는 그 이후 그렇게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며 섬에 살다 아이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남편이 죽으며 더 이상 함께 살 희망을 느끼지 못했고 시부모님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갔다고 해요. 아이들만 데리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정착한 동네가 놀랍게도 제가 살던 이 동네였고 순애는 아이들과 어떻게든 일을 하며 아등바등 살아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내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하던 때 어느 날부턴가 몸이 불타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곳저곳 미친 듯이 쑤시고 바람만 불어도 너무 아프고 병원에 가봤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섬유 근육통이라는데 도저히 이 몸으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기초수급자 선정돼서 돈을 받게 됐어요. 근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차라리 나만 아팠어야 되는데 내가 또 우리 아들까지 아프게 했지 뭐예요. 우리 아들이 아직도 이렇게 어린데 우리 아들도 나보다 더한 희귀병에 걸려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약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 약값이 보험도 안 되고 너무 비싸서 애들 학원이며 우리 집 생계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애 약값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 생기고 말았네요, 언니. 순애는 그 이야기를 하며 숨죽여 울음을 토하는데 일그러진 순애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였죠. 경제적인 지원. 오랜만에 찾은 나의 혈육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여기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남편이 흔쾌히 허락해 주더군요. 당신이 얼마나 그리워했던 동생인데 이것도 인연이지. 우리가 다행히 여유가 되잖아. 도와주자. 저는 아이의 희귀병에 필요한 병원비를 모조리 지원해 주었고 순애 역시 증상이 나아질 수 있도록 수술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아직 30대인 순애가 이렇게 넉넉고 일도 못하고 아파하는데 언니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순애는 너무나 고마워하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었지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려 이 모든 것이 어떤 운명의 흐름처럼 예비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외삼촌의 도움으로 거액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내 하나뿐인 소중한 혈육 순애에게로 돌아갔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외삼촌 역시 하늘에서 이 일을 기특하게 여기며 웃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순애와 순애의 아이들과 함께 도란도란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금껏 풀지 못한 이야기 보따리를 마음껏 풀며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칠순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니 역시 고향이 좋긴 좋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에 옛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쑥스럽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하여 7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벌써 4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네요. 아들을 낳기 전에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구박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 정도로 고된 시집살이가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 7년 만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란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준 시어머니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김씨 집안 며느리로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항상 쌀쌀 맞던 시부모님도 손주가 생기자 조금은 너그러워지셨어요. 그렇게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았던지 하늘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첫 돌을 막 지났을 무렵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장례식에서 칭얼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는 어떡해? 우리 금쪽 같은 민수 내비두고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여보 제발, 여보 가지마, 여보. 아무리 울고불고 남편을 불러보고 외쳐봐도 이미 가버린 사람인 것을. 저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남편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 잃은 슬픔에 통곡을 하다못해 저에게 남편 잡아먹은 나쁜 년이라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년이 내 아들 잡아먹었어. 이 천하의 몹쓸 년, 내 아들 내놔 이년아!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내 아들 내놓으라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멍하여 뺨을 맞는 와중에도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허공에 붕 뜬 것 같고 귀가 먹먹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년이 내 손주까지 잡아먹으려 하네? 라면서 제 품에 있던 아이를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이를 안 뺏기려고 몸싸움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대로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그저 아이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가 간단한 짐만 챙기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온 후 혹시나 아이가 추울까봐 옷으로 꽁꽁 동여매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이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하고요. 절대로 시댁에 아이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떠나는 길을 마지막까지 배웅해주지 못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지만 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습니다. 입술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입술을 꽉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어느 지역에 도착하여 아이와 둘이 살만한 조그만 단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신 친정부모님이 남겨두고 가신 돈이 조금 있어서 그 돈으로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후에도 일을 다녀본 적이 없었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된 아이를 놔두고 일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신 있던 게 음식이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서 작게 음식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의 연을 끊고 타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장사를 시작한 이후로 새벽마다 일찍 아이를 들쳐업고 시장에 나가 부지런히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등허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며 정신없이 장사를 하다 보니 아들과 둘이 근근히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장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잠이 들 때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지곤 했습니다. 아마 그때 아들을 빼앗겼다면 저는 이미 남편의 곁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에게 하나 남은 이 아이만큼은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시내에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음식 솜씨는 좋은 탓인지 시장 상인들의 입소문으로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시장 상인분들과 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마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죠. 아무래도 식당이다 보니 별별 손님들이 다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젊은 과부라고 만만하게 보고 치근덕거리는 남자 손님들이었습니다. 가끔씩 40, 50대 남자 손님들이 와서 그러곤 했어요. 주로 서빙을 하는 제 손을 덥석 붙잡거나 엉덩이를 슬쩍 만지면서 이런 저질스러운 말을 내뱉는 부류들이었죠.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잘 때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칠 뿐이었죠. 몇 년이 지나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학교 끝나고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들을 잘 키우긴 했나 봐요. 주변 상인들에게 저 집 아들은 진짜 효자라고 소문났으니까요. 학교 끝나고 매일 와서 엄마 일 도와주는데 손도 빠르고 싹싹하게 일 잘한다고요. 가끔씩 단골 손님들이 서빙하는 제 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어요. 아들이 크면서 더 이상 잘 때 꼭 껴안고 자진 않았지만 그래도 잠이 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했습니다. 아직 제 눈엔 아기 같은데 새근새근 잠이 든 아들의 뽀얀 이마를 쓰다듬기도 하고 볼을 어루만지기도 하면서 이 아이가 내 전부라는 걸 느꼈습니다. 커가면서 남편을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에 가슴 한편이 아리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남긴 소중한 선물이라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몸이 부서져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저의 사랑을 아들도 느꼈는지 다른 집 아들내미들이랑은 다르게 애정 표현도 잘하고 다정한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엄마 힘들다고 무리하지 말라면서 식당에서 저 대신 음식을 하다가 뜨거운 냄비가 엎어져 손을 심하게 데이고 말았습니다. 으악, 뜨거워! 저는 아들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바닥에는 펄펄 끓던 냄비가 엎어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들의 손은 빨갛다 못해 까맣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아들은 대인 손을 붙잡고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저는 순간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생각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비명소리를 들은 옆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저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한 화상이라더군요. 그 후로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화상 치료를 했지만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위축되는 바람에 아들의 오른손은 흉측하게 변해버렸고 손가락이 잘 구부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볼 때마다 매일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 못난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식당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은 저에게 와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 손이 잘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들이 저를 위로해준답시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들보다 소중하게 키우겠다고 수천 번을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몸에 상처만 내는 엄마라니. 저는 엄마 자격도 없다고 매일 자책했습니다. 아들은 속상해하는 제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 다친 손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을 가고 졸업했습니다. 불편한 손 때문에 취직이 잘 되진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단골 손님 한 분의 소개로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출근해 청소도 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업무까지 도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회사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를 몇 년 다니다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본 순간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있을까 싶었어요. 체구는 작지만 동그란 얼굴에 나긋나긋한 성격, 온화한 미소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투나 행동만 봐도 좋은 어른들 밑에서 바르게 자랐구나 하고 알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은 아가씨가 손이 불편한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니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허락했고 그쪽 집안에서도 우리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결국 그 참한 아가씨는 제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아들 내외는 결혼식을 간소하게 올리고 신혼집은 따로 구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아들과 같이 살던 집에 며느리 집만 추가해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 그런 내색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색해하지도 않고 밝게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저에게 말동무도 되어주고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새침한 면도 없고요. 그렇게 잘 지내던 와중 어느 주말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가 며느리와 저만 집에 있을 때 며느리가 커피를 한 잔 타오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제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오빠는 아들, 저는 딸.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불편하지도 않나 봐요.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며느라기의 미소에 사르르 녹아서 입꼬리가 살살 올라갔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도 딸이 생기니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저는 저한테 찰싹 달라붙어 귀엽게 쳐다보는 며느리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저도 며느리도 즐거워서 한참을 깔깔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정말 딸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제 딸이 되어준 며느리는 평일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건 늦게 퇴근하는 날이건 매일 제 식당에 나와 일을 도왔습니다. 사실 혼자 일하다 보니 일손이 많이 부족하긴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와 주시다 보니 기존에 있던 식당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고 더 큰 가게가 필요해 맞은편 상가로 옮긴 직후라서요. 장사가 망하기도 쉬운 일이지만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조금씩 커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고생했던 시절부터 해서 시내의 작은 식당으로 옮기고 지금은 이렇게 큰 식당으로 발전하기까지. 이 식당에 쏟았던 땀과 애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이 식당도 제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고 보니 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식이 셋이나 있는 거네요. 아무튼 그 식당에서의 추억도 참 많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매일 퇴근하고 식당에 출근 도장을 찍었기에 저녁 장사를 마감한 후 문 닫은 식당 안에 우리 식구끼리 모여 앉아 늦은 저녁을 먹는 것이 소소한 행복 중 하나였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힘들어서 안 된다며 하루는 아들이, 하루는 며느리가 돌아가며 저녁 반찬을 만들곤 했었죠. 그리고선 네가 한 게 더 맛있니, 내가 한 게 더 맛있니 하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식구는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이라 쉬는 날이 따로 없다 보니 며느리가 하루 날 잡아서 여행 가자는 것도 한 번도 못 갔네요. 지금 생각하면 식당 하루 이틀 문 닫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한번 갔다 올 걸 하는 후회가 가장 큽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들이 거의 새벽 늦게 일을 마치고 오더라고요. 원래는 야근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의 새벽 3, 4시쯤 들어와 대충 씻고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몸이 축날 텐데 하고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는 도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바빠 보이길래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 민수는 요새 왜 이렇게 바쁘다니? 그러자 며느리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누나를 살짝 굴리고선 대답하더라고요. 글쎄요, 요새 회사에 일이 갑자기 많아졌나 봐요. 그런데 금방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오빠 바쁜 동안은 제가 2배로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저에게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하더군요. 도와줄 사람 없어서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길래 회사가 한창 바쁜 철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선 몇 주가 흘러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버이날이라고 한우를 사왔길래 식당 영업이 끝난 후 저녁에 둘러앉아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애들이 사온 고기라서 그런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들이 고기를 굽고 있는데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자꾸 인상을 찌푸리고 가슴 한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자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얘, 너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유, 며칠 전부터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얹힌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저께 밥을 좀 급하게 먹었더니 체했나 봐요. 아들이 체한 것 같길래 팔을 주무르고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색이 창백한 게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너 손 좀 따야겠다. 잠깐만 있어봐. 바늘이 어디 있더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선 바늘을 찾으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옷이 틀어질 때가 있어서 반지꼬리를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고 쓰곤 했거든요. 일어나서 바늘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엄마, 오빠가 쓰러졌어요.
며느리의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쓰러지면서 들고 있던 집게며 가위며 의자까지 바닥에 널브러져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 얼른 119 불러, 얼른! 저는 며느리에게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며 소리쳤고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119에 전화하더니 빨리 좀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들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것 같았고 팔다리는 점점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아들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들, 일어나, 제발. 제발 일어나.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도 미동이 없는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들은 들것에 실려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아들의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와 며느리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평소에 믿지도 않던 신을 찾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순간은 거의 영겁에 가까운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시간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드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심장마비라더군요. 이제 나이 32살에 심장마비라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정도의 새까만 물속으로 하염없이 가라앉고 가라앉는 느낌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디선가 먼 곳에서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쓰러진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병실 안에 누워있더라고요. 손에 따뜻한 감촉이 느껴져 내려다보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퉁퉁 부은 눈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스럭거리자 며느리가 일어나서는 엄마 하고 말끝을 흐리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순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꾸미기를 바랬는데, 꾸미기만을 바랬는데. 저는 팔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뽑고 아들을 봐야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리가 없다고 소리치면서요. 옆에서 며느리가 제 몸을 붙잡고 말려보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며느리와 한참을 몸싸움하던 끝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죽었을 리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그치? 저는 제발 이게 거짓말이라는 대답을 해달라고 며느리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젓더군요. 그러고선 한참을 혼자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혼절했다가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왜 우리 민수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평소에 건강한 아이였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그게 제 아들이 될 줄이야. 그러다 문득 아들이 죽기 전 무렵에 무리해서 일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로에 시달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고 며느리에게 살며시 얘기를 꺼내봤는데 며느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엄마, 사실은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죄책감에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식당 일로 온몸이 쑤시다 보니 TV를 틀면 가끔 홈쇼핑에 나오는 안마 의자를 보며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지나가듯이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듣고 어버이날 저에게 그 비싼 안마 의자를 선물하고 싶다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야근의 특근까지 자처해서 했다는 것을요. 아들이 쓰러진 날 원래는 그 안마 의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민수야, 그깟 안마 의자가 뭐라고.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제발.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민수야. 저는 그날 이후로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30여 년 전 아들 잡아먹은 년이 손주도 잡아먹으려 한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저는 남편도 아들도 잡아먹을 팔자였던 걸까요? 그때 남편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아들을 안고 도망쳤던 벌을 이제야 받는 걸까요? 저는 제 입에 들어가는 밥도 물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살아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냥 하루라도 빨리 아들의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며 죽지도 못하게 막더군요. 내가 내 아들 만나겠다는데 못 만나게 하는 며느리가 밉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식당 단골 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기다린다며 엄마가 평생 일궈온 식당을 위해서라도 힘들겠지만 기운 내보자고 몇 번씩이나 위로를 했습니다. 네, 제가 평생 일궈온 식당이요. 그 식당은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내외와 잘 살기 위해 일궈온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들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웠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병원에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생활을 2달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친언니한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외에 가족이라고는 언니 하나 있는데 언니는 일찍 결혼하여 외국으로 떠난 지 오래되어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제가 아들이 죽고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고선 연락한 거였어요. 언니는 저보고 한국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자기 사는 곳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연락을 안 해서 소식을 몰랐는데 형부도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언니도 혼자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있으면 계속 아들 생각만 나서 괴로운데 외국에 가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선 외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며느리를 불러 얘기했습니다. 제가 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저는요, 식당은요. 식당은 전부터 눈독 들이던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얼마 전에 팔아버렸다. 너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한 건 미안해. 그리고 너한테 줄 게 있다. 저는 고이 준비한 통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식당 처분한 돈하고 내가 평생 모은 돈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다. 너한테 주고 가마. 어찌되었든 너도 내 소중한 딸이잖니?
너도 아직 젊은데 나도 있고 우리 민소도 있고 이 돈으로 새 출발하길 바란다. 엄마, 제가 어떻게 엄마랑 오빠를 잊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저는 통장을 돌려주려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며느리의 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 난 이제 늙어서 돈도 필요 없지만 너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잖니. 엄마는 네가 부족하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제발 받아주라.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며느리는 차마 거절을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재산을 모두 며느리에게 주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으로 떠나자마자 며느리와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혹시나 새 출발하는데 제가 방해가 될까? 새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전 시어머니와 아직 연락을 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볼까 봐서요. 그리고 며느리도 제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는 아들 생각보다 며느리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친엄마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친딸로 여기고 아꼈으니까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지만 막상 앞으로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앞날을 위해서는 제가 더 독해줘야겠죠. 나중에 제가 죽을 나이가 되면 그때 한 번쯤 제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니가 있는 외국에 도착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남처럼 지낸 언니였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만나니 편하고 좋더라고요. 가끔씩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단 훨씬 나아졌습니다.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식당 일을 할 때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는데 이런 느긋한 삶도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주고 온 전 재산이 생각나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며느리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주고 와서 아쉬운 마음이 컸죠. 사실 나이 든 여자 둘이서 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욕심 안 부리고 소박하게 아껴가면서 사니까 굳이 재산 없어도 살만하더라고요. 물론 풍족하진 않지만요. 언니는 저에게 음식 솜씨가 좋으니 한식당을 차려보라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여기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아들이라는 삶의 원동력이 있었기에 치열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요. 여기에서는 저를 그만큼 움직이게 할 만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조용히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삶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일 없는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절대 잊지 않고 챙기는 일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기일과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일에는 거실 한켠에 작게 제사상을 차리고 언니와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는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아들 기일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이 또 쏟아져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언니는 말없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생일에는 매년 편지를 썼어요. 보내지는 않았지만요. 보고 싶은 마음을 1년 내내 꾹꾹 눌러 담다가 며느리의 생일마다 그 마음을 편지에 담아 썼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외국에 나오면서 연락을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연락처도 잊어버렸어요. 한국에 아는 지인을 통해 몰래 알아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초치는 거 아닌가 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참았습니다.
그저 착하고 밝은 우리 며느리라면 뭘 하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또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또 정성스럽게 편지를 꾹꾹 눌렀었어요. 편지를 1년에 한 번만 쓰다 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한 번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쓰게 되네요. 언니는 저보고 며느리는 남의 자식인데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지만 저한테는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걸요. 오히려 한 해가 갈수록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편지만 더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언니보다 먼저 죽게 되면 내 무덤에 이 편지들을 같이 묻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편지를 쓰다 문득 제 손을 바라보니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나이 먹은 게 실감이 됐습니다. 벌써 편지를 쓴 지도 10년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도 지금은 40줄이 다 되어 있겠죠? 아들도 죽지 않았다면 지금 벌써 40대일 거고요. 40대가 된 아들 내외의 모습을 상상하니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과 함께요. 그리고 며칠 뒤 집에서 요리를 하던 언니가 재료 모자란다고 해서 집안 마트에 들러 재료를 사고 집에 돌아갈 때였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언니가 호들갑을 떨면서 제 어깨를 붙잡고 거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거실에 들어가 보니 글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며느리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덧 나이를 먹은 며느리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울음이 왈칵 터져나왔습니다. 그대로 며느리에게 달려가 품에 꼭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소리내어 울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제 볼도 꼬집어보고 며느리의 얼굴도 만져보고 했지만 전부 진짜였어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다리를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며느리를 안고 있던 손을 풀고 잠깐 떨어졌는데 며느리의 뒤에서 조그만 머리가 슬쩍 나오더니 저에게 다가와 꾸벅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 아이의 모습은 아들의 어릴 때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들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손주예요. 오빠 아들이요. 벌써 10살이에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대요. 그치 준서야?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그렇게 묻자 그 조그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손주를 안고 울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세상에. 할머니가 우리 손주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여기까지 할머니 보러 와준 거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가. 저는 손주의 얼굴을 축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길 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임신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떠난 후 임신인 걸 알게 되어서 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제가 연락을 끊는 바람에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저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하다가 10년 만에 제가 사는 곳을 알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으이구,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야. 너 잘 살랍시고 연락도 끊고 보고 싶은 거 참느라 혼났는데 우리 민수가 이렇게 예쁜 선물을 남겨두고 간 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다 얘야.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으며 훌쩍거렸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제라도 만났으니 괜찮다며 보여줄 게 있으니 한국으로 같이 돌아가자더군요. 저는 곧바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손주랑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어찌나 즐겁던지 내 인생에 다신 없을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손주는 처음에는 잠깐 저를 어색해하더니 지 엄마를 닮아서 금방 저에게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배고프다고 밥부터 먹자면서 원래 살던 동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더군요.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에 높은 상가에 세월이 많이 지나긴 지났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여기가 맛집이라며 어느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는 식당 간판을 보고 그 자리에서 놀라 쓰러졌습니다. 어머,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판 이름이 제 식당 이름이랑 같았거든요. 간판 디자인은 제가 운영하던 식당과 달랐지만 이름은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해하는 제 손을 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안에 있던 직원들이 며느리에게 인사하더군요. 사장님 오셨어요 하고요. 식당은 제가 운영하던 시절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지 손님도 많아서 북적거리더라고요. 며느리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킨 뒤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지인에게 팔아버린 식당을 며느리가 웃돈 주고 다시 사들였다는 얘기를요. 엄마가 30평생 일궈오신 가게인데 남주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사버렸죠. 여기에 우리 엄마 피땀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나 잘했죠? 며느리는 얄궂은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네가 어떻게... 저는 며느리가 식당을 다시 인수한 것도 놀라웠지만 이만큼 키운 것도 놀라워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제 옆에서 도우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만 믿고 시작했다가 제가 만든 그 맛이 안 나서 몇 년을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연락이 안 돼서 답답했다고요. 그래도 몇 년을 연구한 끝에 그 맛을 구현해내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음식이 나와서 먹어보니 정말 그때 그 맛이랑 똑같더라고요. 편하게 회사나 다니지 굳이 힘들게 장사를 하는 생각에 며느리가 안쓰러운 기분이 잠깐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린 그 식당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제 식당, 아니 이제는 며느리의 식당이죠. 며느리의 식당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며 식당 안을 둘러보니 1호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궁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1호점? 그럼 2호점도 있는 거니? 엄마, 2호점도 있다뇨. 12호점까지 있는걸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핸드폰을 꺼내 식당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전국 곳곳에 대도시마다 하나씩 제 식당 이름이 있더라고요. 무슨 점 하면서요. 저는 핸드폰에서 한참을 눈을 못 떼다가 감격에 겨워 또 울고 말았습니다. 잘됐다. 너무 잘됐어. 네가 이렇게 잘된 모습을 보니 진짜 내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 쓰라고 주신 돈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옆 동네에 13호점도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13호점을 맡아주면 어때요? 뭐? 내가 13호점을?
엄마 나이도 있으니 요리는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직원들 관리하고 운영만 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이 식당의 원조 사장님이니까 고칠 점 있는지 보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총괄 이사라고 생각해주세요.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이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요. 총괄 이사라니, 평생 식당 하나만 운영하던 저에게는 생각도 못 해본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당을 다시 맡으려면 언니랑 살던 외국 생활도 다시 정리해야 하고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언니랑도 상의해본 끝에 결국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니도 함께요. 언니도 이제 저랑 10년을 같이 사니 다시 혼자가 되는 건 적적해서 싫다고 해서요. 며느리가 넷이서 살 수 있는 큰 집을 알아봐서 거기에 다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외국 생활을 청산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언니도 저도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 넷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의욕을 되찾고 매일매일 식당에 열심히 출근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여기까지 키워온 식당 제가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혼자 운영하던 시절보다 더 열심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주는 학교 끝나고 제가 운영하는 13호점에 매일 놀러 오는데 오면 밥도 먹이고 얘기도 하고 보내곤 해요. 지금은 며느리 덕에 아등바등 살던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부자도 많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주가 갖고 싶어 하는 책이나 물건들도 마음껏 사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언니는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기초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언니도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네 식구가 모여 같이 식사를 했어요. 며느리가 워낙 바쁘다 보니 같이 식사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전에 아들 내외와 셋이서 식사하던 시절이 생각나 뭉클했습니다.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열심히 밥을 먹는 손주를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아참, 제가 10년 동안 썼던 편지는 며느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많으니 못다한 이야기는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창밖의 풍경이 오늘따라 참 정답게 느껴지네요.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풍경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저에게는 항상 불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오늘도 행복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기적들을 하루하루 되새기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